자, 여러분 23차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움책 30에서 3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요 1876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된 뒤에 188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전 시간 배웠는데요.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모년에 이모년은 1882년이에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고요. 갑신년에 갑신 1884년 바로 이모군란 2년 뒤죠. 정변 정치적인 변란이 일어난 겁니다. 일명 이제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이 이제 일으켰는데요. 기본적으로 개항 이후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겠죠. 쌀이 유출되다 보니까 쌀의 양이 조선 내에서 줄어들었고, 그래서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요. 별기군, 신식군인들만 우대해주다 보니까 이 구식군인들은 차별 대우를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분란이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군인들의 급료의 일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이제 쌀로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겨와 모래가 섞인 아주 저질 쌀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고,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에 도시의 하층민들이 합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더 먹고 살기 힘든 개항 이후로 이런 것들을 추진한 어떤 그 당시의 통치자들, 예, 막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죠. 자, 그래서 민겨모 당시에 민겨모 이제 고위 관리겠죠. 그리고 민씨니까 민씨 세력의 일파겠죠.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의 측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당시 상황은 이제 이런 개혁을 추진한 주체가 명성황후 민씨라고 하는 이런 그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 그리고 일본과 손을 잡은 이러한 명성황후 민씨 그리고 그 일파들의 어떤 그런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민겨모 그리고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원인을 이쪽으로 이제 봤다는 거예요. 자,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됩니다. 궁궐로 가서는 누굴 찾겠습니까? 이제 명성황후 민씨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명성황후는 충주로 급히 몸을 피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우리가 뒤에 배우는 을미사변과 매우 비슷해요. 뭐 군인들이 쳐들어왔다.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했다. 근데 이 주체가 다릅니다. 바로 요 이모군란 때는 구식군인들이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요. 바로 을미사변 때는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피습되게 된 거죠. 주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모군란을 주도했던 이 구식군인들하고 코드가 맞는,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개혁 추진의 핵심 기구였던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고요. 개화 정책은 중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민씨 일파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죠. 이 민씨 일파들이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바로 이 이모군란의 우두머리격이 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모군란도 중요한 건 뭐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
어떤 조약이 어떤 상황이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일단 청나라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더 심화됩니다. 자, 일본도 이제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하면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나라가 훨씬 더 큰 어떤 내정 간섭에 어떤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나라, 자, 군대를 보내죠.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의 정말 역사를 좌우했던 인물인데, 이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군대를 데리고 상주하게 되었다. 이제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됐고요. 자, 정치적으로 내정 간섭이 심해집니다. 고문을 두 명을 보내는데 마건상이라고 하는 사람, 청나라 사람입니다. 마젠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정 고문, 내적인 정치를 담당하라 라고 보낸 거고요. 외교 고문으로는 독일 사람 멜렌도르프를 보내게 되는데 독일인이긴 하지만 청나라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조선의 여러 가지를 청나라에 유리하게 이렇게 했던 고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긴 아주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상인들이 수륙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조약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청나라가 조선이 아, 그 속국이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가 조선의 종주국이다. 이 얘기는 거의 뭐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력을 받는 거의 뭐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명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수륙 무역장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그러니까 속방, 속국이라고 조선을 표현한 것이죠. 각 대등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예, 이렇게 동등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나라의 북양 대신 어쨌든 청나라의 신하와 조선 국악이 대등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내에서 청나라의 어떤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죠. 야,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야.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는 겁니다. 자, 청나라 상인 특권, 바로 내지 통상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항이 됐지만 개항장 내에서 제한적으로 외국 상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청나라 상인한테만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륙에서도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겁니다. 자, 일본 어떻게 됐느냐? 예, 제물포 조약이 체결이 되어 바로 조선과 일본 간에 그래서 이 일본에게는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고 뭐 일본인 교관도 살해됐고 일본인이 죽었으니까 배상금 돈 내놔라 뭐 이런 거죠. 자,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청나라 군대도 조선 내에 들어왔고 일본 군대도 조선 내에 들어왔다. 이 얘기는 언젠가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충돌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제물포 조약 보시면 조선은 돈을 내서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 유족, 부상자에게 줘라라는 것,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하게 하라. 이 시험지가 나올 때는요, 이게 제물포 조약인지,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인지, 요거 다 떼고 내용만 나옵니다. 다음 조약과 관련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요번 2차 지필평가 관련돼서는 많은 조약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조약의 내용을 특징적인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갑신정변 한번 가볼까요? 자,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란. 바로 이 이모군란 뒤에 정치적인 상황이 바로 다시 이 민씨 일파들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당시에 이런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라고 했던 친청 세력이 온건 개합하고요. 급진 개합파는 말 그대로 급진적이겠죠. 선생님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보수파와 개혁파가 싸우다가 결국 개혁 세력이 득세를 한 뒤에는 반드시 얘네들은 세포 분열을 한다. 좀 더 온건한 애들과 좀 더 급진적인 아이들로
편으로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고려 후기에 신진사대부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등장하였는데 조선의 건국을 두고 바로 총명파 사대부와 그죠? 온건파 사대부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온건개혁파는 좀 더 온건한 청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이런 관계를 지지하는 이런 세력이었다면 급진개혁파는 청나라 싫어했어요. 급진개혁파는 코드가 누구랑 맞냐? 바로 일본하고 맞았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내용을 봐야 돼요. 자, 청나라에 대한 태도, 지금 말씀드렸고 개화에 대한 방법 얘네는 천천히 얘네는 빨리 요렇게 차이가 있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같은 조금 더 나이도 많고 관직도 조금 더 높은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혁파였고 좀 더 어리고 젊은 이런 프레시한 이런 사람들이 급진개혁파였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그때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개혁파는 어떻게 되냐? 소외될 수밖에 없고 같은 개혁파지만 이 정치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정권을 잡기 어려우니 우리가 뭔가를 사고를 쳐야겠다.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입장, 청나라와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바로 전통적 유교 질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청나라를 4대 관계를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급진개혁파는 청나라 싫어했고, 간섭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혁의 동그라미 1번은 모델, 2번은 방식입니다. 자, 모델을 비교해보면 1번이죠. 운건개혁파는 청나라가 주도했던 양무운동을 닮아가려고 했고요.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양무운동이 바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개혁하는 거였다면 메이지 유신은 한 번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였죠. 동도서기론과 문명개화론이라는 건데 요것은 선생님이 위에 붙여봤어요. 자, 동양의 도, 정신을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신적인 것은 동양의 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물질, 문명, 과학 기술만 받아들이는 이런 주장이고요. 이게 이제 양무운동의 어떤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아니다. 이왕 갈아엎을 거면 싹 갈아엎어야 된다. 서양의 사상이나 문물, 기술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자, 방식을 보시면 우리의 전통 제도와 사상은 지킨다는 거고요. 과학 기술만 수용한다는 것이었다면 급진개혁파는 정치 사회 체제의 모든 개혁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의 과학 기술은 당연히 수용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서양의 제도적인 사상적인 것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후에 말씀드렸지만 민씨 일파, 이 민씨 일파가 바로 친청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보면 온건개혁파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김옥균이 나서서 이제 급진개혁파의 어떤 입지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돈을 빌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일본에도 접근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차관 도입 시도가 실패하다 보니까 급진개혁파의 입지가 더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급진개혁파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주도권을 두고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대가 지금 급하잖아? 베트남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급진개혁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본, 니네 좀 도와줘. 야, 이 판에 우리가 한번 권력을 잡아보게. 자, 약속을 받고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급진개혁파가 어떤 이런 혁명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선 온건개혁파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마침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벤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정총국 낙성축하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당시에 우정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체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근대적 기구를 새로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축하 파티가 열리는데 여기 당시에 이제 고위 관리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운건계아파가 다 모여주니까 야, 요 판에 얘네들을 다 제거하자.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본 군대의 힘을 빌어서 자, 친청 세력 민씨일파를 제거하고 개화당 정부. 여기서 개화당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니? 급진 개화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화당 정부를 수립했는데 그리고 나서 개혁정강, 여기 있는 개혁정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요거 맨날 시험에 나오죠. 요걸 보고 요게 갑신정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이대로 두면 아이고 이거 이제 일본한테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바로 이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일본군은 또 그렇게 효과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상황을 보니 이거 무리데스 해가지고 군대를 철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개화당 정권이 붕괴돼서 일명 이 갑신정변의 일명 별칭이죠. 3일 천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겨우 3일만 권력을 장악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김옥균, 박영효 바로 이 핵심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되냐? 일본으로 망명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는 몰락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까지 온건개화파 민씨 정권이 계속 이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통해서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온건개화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보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을 가까운 시일에 돌아오게 하라. 우리 2년 전에 이모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됐었니? 짜잔, 예.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었었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조선 내에서. 그래서 흥선대원군 빨리 와라. 그래서 요걸 보면 이모군란 바로 직후의 상황이니까 2년 뒤에 있었던 갑신정변 내용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성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라. 얘네들은 급진개화파 청나라 싫어하니까요. 자, 문벌을 폐지하고 문벌 가문 이런 거 인민평등 아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를 없애는 방향의 급진적인 어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지조법을 개혁하라. 땅 지자에 조세할 때 조자니까 지조법은 세금 제도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지조법은 토지 제도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토지 제도의 개혁,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그런 개혁은 언제 가능하냐? 나중에 있잖아,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이 그런 내용의 개혁을 했고요. 그 전에는 토지제도 개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자,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하라. 모든 재정을 어디에서 관할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다른 개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자, 정치적으로 청나라 4대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다. 자, 사회적으로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치 갑신정변의 시그니처 같은 표현입니다. 자, 지조법을 개혁하려고 했고요.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어떻게 됐느냐? 결과죠. 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심화되겠죠? 말씀드렸고, 친청 보수 세력 민씨 일파가 장기 집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하나가 일본과 체결한 한성조약, 두 번째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인데요. 조약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사건이 끝나면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있다. 자, 한성조약의 내용은 뭐냐? 일본인이 갑신정변 때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거고요. 이건 뭐 이모군란 때도 그랬었고, 일본 공사관 신축비를 니네가 내라. 뭐 이런 것들. 자,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이 맺었어요. 자, 당시에 이모군란 이후에 아까 선생님이 뭐랬어요? 그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가 상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본 군대가 경비병을 주둔시킬 수 있게 일본 공사관에 이렇게 되면서 양국 군대가 지금 조선 안에 이 존재하게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2년 뒤에 갑신정변 때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은 야, 우리 두 나라 군대 다 철수하자. 이게 탄진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반드시 상대국에 통보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84년 10년 뒤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의와 한계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이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적인 혁명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한계는 소수의 개화파, 급진 개화파 중심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나라, 일본. 우리나라 원래 이제 일본 별로 안 좋아했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 뭡니까?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개항시킨 것도 일본.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본적 감정이 안 좋았는데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는 겁니다. 자, 요까지 정리가 되시죠? 자, 그 뒤에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요런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이모군란과 공통점이죠. 청나라의 간섭이 매우 심해집니다. 자,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청나라가 너무 세지면 안 돼. 조선 내에서 해서 얘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이냐. 꾸준히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싶었던 애가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조선이 이제 비밀 협약을 추진합니다. 이거는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몰래 한 거예요. 청나라 몰래.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듣고 있었냐?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거대한 러시아는 아직 제국주의적인 진출을 하지 못했단 말이야, 많이. 그래서 가장 많은 당시 세계에서 식민지를 보유한 나라가 러시아를 굉장히 견제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누구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 식민지가 깔려 있어서 해롭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아시아에서 조선 쪽으로 내려온다? 야, 그러면 여기서 항구를 확보해서 이 전 세계로 러시아가 진출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거문도를 점령하게 돼요. 거문도는 우리 남해에 있는 섬입니다. 굉장히 낚시로 유명한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지금 청나라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와 영국까지도 지금 십자 형태로 네 개 나라가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바로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자. 마치 이제 스위스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 이러한 중립화된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예. 자, 영국의 거문도 사건. 그래서 거문도 사건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 바로 갑신정변 직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거문도 사건. 고종이 러시아와 비밀 협약을 추진을 했다. 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가 내려오는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서 거문도를 점령했다. 불법 점령이죠. 당연히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의 항의, 청나라는 계속 자기들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그 체결될 때도 보면은 미국하고 이제 조선이 어떤 조약을 체결한다니까 청나라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잖아요. 예. 자, 그래서 중립화론 독일 사람 부들러 우리나라의 어떤 당시 그 젊은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개혁파이죠, 유길준도. 그래서, 중립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 교과서 115페이지에, 이런 조선 중립파론. 자, 뭐라고 나오냐?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립국이 되는 것은 러시아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오직 중립 한 가지만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식인데,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중국 니네가 좀 일을 맡아서 해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선을 중립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 6.1준이니까 역시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온 자료인데 김옥균이 갑신정변 일으키기 전에 바로 이제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기서 우리는 조선이겠죠. 자,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혹은 우리는 급진개혁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의적으로. 자, 우리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이 바로 온건개혁파가 나를 비판하며, 여기서 나는 나만이 아니죠. 바로 우리 급진개혁파를 비판하며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자, 우리 개화당 바로 급진개혁파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당과 4대당, 바로 4대당이 누굽니까? 바로 온건 개합하죠. 4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에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렇게 얘기하고 있다. 당시에 이제 급진 개합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 이렇게 김옥균, 서재필 나중에 독립협회를 주도했던 인물이죠. 필립 제이슨, 서광범, 박영효, 당시에 가장 정말 나이도 젊으면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보면은 약간 트렌드가 좀 특이 트렌드가 있어요. 손을 요렇게 가슴 쪽에 집어넣는 뭐 요런 것들이 당시에는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런 것들 선생님은 교과서에 이제 표시를 이렇게 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표시했겠죠? 교과서의 자료는 반드시 봐야 된다. 여기 보시면 뭐 우리 교재 배움 체계도 다 이제 삽입이 돼서 선생님이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지금 27분이 다 돼가네요. 지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